자,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임의경매의 취하는 이 채무자가 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가 없이도, 취하 동의서가 없이도. 그런데 강제경매의 취하는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들어가며 비용도 발생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고비 플러스 알파. 누가 취하 동의서를 딱 갖고 오면 내 경매가 뭐였지? 경매지를 딱 보세요. 경매지를 딱 보면 내 건 임의경매. 이러면 수고비 조금 받고 빠져야겠다.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강제경매.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부원장이 그러는데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난리라며? 이 절차, 용어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많다라기보다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취하와 변경, 요거 두 가지를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취하고요. 자, 그럼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취하에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으로 취하되면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 당연한 얘기죠. 돈 받으려고 경매 넣었는데 돈을 다 갚았어. 그러면 경매할 일이 없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돈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는 경매로 낙찰돼 갖고 배당받는 걸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채무자가 싸그리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걸 좋아할까요? 채권자는 안전하고 빠른 걸 좋아합니다. 안전하고 빠르다. 이걸 좀 풀자면 안전하다는 얘기는 내가 받을 원금과 이자를 깎이지 않고 다 받는 걸 좋아하겠죠.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가. 빠르게라는 건 내일이 아닌 오늘 다 받는 게 좋겠죠. 내일, 다음 달, 1년 이렇게 지나가면 더 싫을 겁니다. 그거 두 개가 다 만족하려 하는 게 채권자한테는 제일 좋겠죠. 경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경매는 나의 원금과 이자를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낙찰돼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절차에서 계속 배우실 텐데 오늘 당장 받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경매를 낙찰 받고도 수개월 후에 저한테 배당이 떨어지니까, 채권자한테. 따라서 결론은 가능하다면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가 다 갚는 걸 좋아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당장 또는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갚는 걸 좋아라 하겠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의 경매는 사실은 차선책입니다. 당연한 거죠. 돈을 못 받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를 넣는 거죠. 그런데 경매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채권자 할게요. 저한테 돈을 다 준다면 경매는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죠. 그게 취하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도 읽어볼게요. 이러한 철회는 경매 개시 결정으로부터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능하며 최고의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최고가 매수인 것 같은데, 매수인 신고인으로부터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제가 풀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오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자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죠? 자, 이거 신입 기수들은 혹시 모를까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이에요. 매수자, 매도자.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여러분 소유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저죠. 경매도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도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에요. 굳이 그거를 제 식대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계약자든 낙찰자든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죠.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변수가 확률적으로 적지만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대.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팔아야겠죠. 이것 또한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1억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셨어요. 보통 10%를 계약금으로 거니까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2억에 팔래. 그럼 나는 1,000만 원만 주면 안 되겠죠. 위약금이라는 건 보통 배액을 상환하니까 2,000만 원 주고 당연히 2억에 팔죠. 이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자, 경매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매도 비슷한데 경매의 실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경매 낙찰자는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죠. 하지만 소유자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잔금을 낼 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의 변동도 여러분한테 미치질 못하겠죠. 매매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나한테 다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하셔야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도 내 등기가 아니니까 팔 상황이 벌어지질 않겠죠.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취하는 언제까지 시킬 수 있느냐 한번 볼게요. 경매가 접수되기 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경매가 접수된 후에도 취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이 되고도 취하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돈을 갚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소유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소유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팔아도 되고 뭐 갚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만 잘했다면 파는 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낙찰 소유자가 되는 데까지는. 취하니까 갚아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취하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도 소유자가 될 확률이 높지만 간혹 취하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어떠냐 볼게요. 아파트로 할게요. 5억짜리 아파트가 1억을 빌렸었는데 경매가 나올 리가 있나요? 자, 막말로 내가 한 푼도 못 버는 백수야. 이자를 못 내. 그러면 그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아서라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부동산 값이 이렇고 채무액이 이런 경우가.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존재하는데 감정 싸움이 많습니다. 너 니도 안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니 집 진짜 경매 논다? 진짜 논 거예요. 그럼 그때서나마 이제 부랴부랴 갚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나 드물고 대부분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취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 아파트가 5억인데 한 4억 빌려 쓰고, 그래도 이거보단 낫죠. 이거보다 높게 빌려주는 은행은 거의 없으니까 낮은 상태에서 다른 채무가 또 붙는 겁니다. 또 붙고 또 붙고, 뭐 세금도 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도 붙고 카드값도 붙고 해서 얘를 이렇게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보통 채무액의 합계가 부동산의 가격보다 보통은 다 높습니다. 많이 높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취하는 확률적으로 적고, 낙찰 받고의 취하도 더더욱 적고. 낙찰 받고 취하라는 건 지금까지 손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적겠죠. 그래서 많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것은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내려보니 이 부동산의 등기에는 총 채무액이 56억 9천입니다. 10배입니다. 10배. 이거 취하될까요? 이거 취하시키면 이상한 사람이죠. 자, 아까 보통은 되게 높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많이 높죠.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야, 어떻게 5억짜리 물건에 50억을 빌려주냐? 5억짜리 물건에 50억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죠. 이것도 뭐 소소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근저당권에서 5억 5,800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이 다 가압류. 쉽게 그냥 많이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제조 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50억 부도를 냈어요.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망했어요. 저는 재산이라곤 집 한 채 딱 있습니다. 그럼 그 50억의 채무는 내 공장이 망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뭐 물론 채권자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고스란히 다 붙습니다. 그게 내 집이 5억짜리든 5천짜리든 다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한 10년 전인가요? 전두환 씨가 집에 가압류를 붙이는데 돈 될 만한 건 이제 농도 붙이고 도자기도 붙이고 막 붙여요. 붙이는데 거기 진돗개가 한 마리 있어. 진돗개에다가 엉덩이에 딱 붙이고, 그것도 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치와 관계없이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든 가압류든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야 5억짜리 집에 50억을 빌려준 게 말이 되냐? 야 5억짜리 집 갖고 50억을 빌렸었다, 저 사람 능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없고 보통 그런 식입니다. 다른 채무가 나의 재산에 붙는 거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 사람은 이거를 안 날리려고 취하를 시키려면 이거 하나를 갚는다 그래도 나머지 50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물건을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갖고 왔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채무의 합계가 보통 부동산 값보다 높다. 따라서 이미 경매가 나온 것들은 그 전에 해결하지 않고서 나온 것들은 취하가 될 확률이 좀 적고, 더군다나 낙찰될 때까지 방치해 놓은 것들은 더더욱 적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재미삼아 제가 다른 물건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건 제가 이미 취하 나왔죠? 본 사건은 취하로 경매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5억 9천만 원짜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채무액을 보니까 1억 4천입니다. 이런 것들은 취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취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취하돼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찾아오는 것도 초보한테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도 또 개개인의 사정이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하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좀 내려볼까요? 이건 좀 웃겨서 제가 갖고 왔어요. 가격이 4억 2천인데요. 채권액 합계가 180만 원이에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아마 그냥 예상인데 관리비 때문에 뭔가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아파트랑 관리사무소랑. 근데 이제 관리사무소도 열받고 아파트 주인도 열받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봐 했는데, 그래도 180만 원으로 경매를 넣은 사례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거 취하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취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하는 뭐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근데 오늘 취하에 대한 내용은 이 메시지를 드릴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취하를 다시 한번 보면 어느 부분이냐? 맨 마지막 줄.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고 취하시키는데,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낙찰자가 있단 얘기죠. 낙찰이 되기 전에는 낙찰자가 없으니까 이 최고가 매수인이란 말을 몇 년 전에 낙찰자를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말로 용어를 변경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쓰든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낙찰자가 좀 편하니까 낙찰자로 쓰는 거고요. 최고가 매수인이 있다는 얘기는,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낙찰자가 잔금을 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언제입니까 지금? 낙찰이 됐지만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취하를 시키기 위해선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뭐죠? 낙찰을 받고 나서 취하가 돼버리면 물론 확률은 적지만 굉장히 허무하고 더 아깝습니다. 저는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꽤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그렇다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를 시키려면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음 줄이 없어요. 이 다음 줄은 뭐냐면, 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안 해준다면 스스로도 취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이 없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동의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낙찰 열심히 임장 다니고 열심히 조사해서 낙찰 받은 거를 어떻게 취하 동의서를 써줍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면 낙찰 받으면 실무적으로 그냥 내게 되는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 줄을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 역전된 상황이 동의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저런 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우리는 뭐예요? 낙찰자한테는 뭐 재밌는 실무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동의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자, 취하서는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을걸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올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죠. 신청만 채권자가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누구냐? 보통 채무자입니다. 자, 동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안 해줘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동의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발품 팔고 노력하고 돈 써가며 권리 분석하고 임장 다녔는데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이걸 낙찰받았다는 기쁨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공짜로 해주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좀 달라 그러세요. 합의금 달라 그러시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시시하죠? 시시한데 잘 보세요.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난 절대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는 열받아갖고 당신한테 절대 동의서를 못 써줘. 그 몇 푼 수고비 안 받고 말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돈이 많이 이제 로또를 맞아서 많이 있다면 취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곧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의서를 받고 취하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법원은 그냥 진행할 거 아닙니까? 취하서가 들어와야 정지를 시키는 거니까. 법원은 그냥 진행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낙찰자니까 잠금기일 잡겠죠? 그 사이에 내가 갚아버리면 취하 동의서까지 다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안 해줘 동의서. 그럼 나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물건을 정지시킬 겁니다. 잔금을. 내가 이제 동의서도 받았겠다. 자신감도 있겠다. 그래서 법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돈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될 걸 다음 주에 나와서 내가 돈이 없다면 잔금기일은 잡힙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일을 잡아줬습니다. 잔금기일을. 그날 전에 가면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기한으로 바뀌었죠.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증금 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거 수고비 조금 받고 보증금 띄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수고비는 수고비대로 챙긴다는 말이 좀 싸구려인가? 받았죠? 근데 저기서 이행을 못하고 있죠? 그럼 잔금 내시는 겁니다. 잔금을 내시면 뭐예요? 소유자도 됐고 나름 수익도 생겼죠. 그 수고비가, 제가 수고비라는 약간 인건비 수준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크고 작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동의서를 해주세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만약 취하를 시켰으면 그 수고비 수고비도 정해드릴까? 한 500만 원 이하로 하세요. 그럼 첫 투자가 1억짜리라면 1000만 원 투자해놓고 500만 원 받았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보증금 1000만 원 들어갔잖아.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기일을 제대로 못 잡아서 잔금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자도 된 다음에 수익도 생기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뭐냐? 동의서까지 받아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기일을 잘못 맞춰갖고 여러분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취하 동의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죠. 여러분 거니까. 이틀 전엔 내 거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거잖아. 그러니 매매계약서에는 단위가 달라지죠. 수고비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소유권 갖고 수고비 받고 매도 차익 받고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시길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번 시간에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하고 배우셨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우셨는데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전적 의미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살펴보면, 제가 왜 자꾸 되살펴보냐면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꼭 알고 싶어 해. 근데 간단한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다면 임의경매고, 담보가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강제경매다. 끝. 자,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임의경매의 취하는 이 채무자가 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가 없이도, 취하 동의서가 없이도. 그런데 강제경매의 취하는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들어가며 비용도 발생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고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수고비를 좀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경매가 뭐고 강제경매가 뭐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취하 동의서를 딱 갖고 오면 내 경매가 뭐였지? 경매지를 딱 보세요. 그럼 임의경매. 그럼 어딜 보냐면 여기 있잖아요. 경매지를 딱 보면 내 건 임의경매. 이러면 수고비 조금 받고 빠져야겠다. 동의서 해줬다가 좀 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잔금 내고 거기서 잘 되면 내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지. 몇 억 남겨주면 그냥 팔지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고. 강제경매.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부원장이 그러는데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난리라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 안 해주시면 여러분을 이제 팽겨치고 누굴 만나러 가냐? 전문가를 만나러 다녀요. 그럼 여러분은 돈도 묶여있고 뭐예요?
나는 시간도 걸리고 미리 약간 이상한 게 되니까 해주는 건 해주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도 강제경매는 복잡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비의 한 2배 정도를 부르세요. 그리고 상대가 당신 없이도 취하시킬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유튜브를 틀어주면서 우리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혼자 알아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소송도 거쳐야 돼요. 그래요. 그 절차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찾아보면 나와요. 강제경매 취하하면 절차가 나오는데 봐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뭐만 알면 된다? 복잡하다. 스스로 하기가. 그래서 받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취하되면 보증금 찾아오면 돼요. 그럼 그 보증금에 비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은 나름 괜찮을 거예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취하가 되지 않고 잔금길이 잡혀? 그럼 기한이잖아요? 빨리 갖다 내세요. 내시면 이제 수고비를 다시 주세요.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과외의 보너스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뭔가 준비가 되면 이제 매매계약에 협상을 해야겠죠. 취하는 끝났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위가 한층 달라져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취하를 했는데 하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억짜리 하려면 1,000만 원 들어가죠. 근데 딱 보니까 강제야. 강제경매야. 가만히 있어봐. 강제경매 복잡하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불러? 2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공동투자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냥 이건 재밌게 그냥 들으세요. 취하를 해달래요. 동의서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500만 원을 주겠대. 500만 원. 300만 원이었나?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300만 원을 달라 그랬는데 그게 투자자가 한 50명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300만 원을 100명이면 3만 원이죠? 그러니까 6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6만 원씩. 자, 공동투자 결과입니다. 6만 원. 물론 없는 거보단 낫죠. 없는 거보단 낫지만 6만 원은 그냥 너무 작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10만 원은 받아야지, 수고비로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거에 한 2배 정도를 불렀더니 혼자 취하시켰더라고. 근데 얼마나 그 6만 원이 아깝던지. 그냥 6만 원이라도 받을 걸. 그러니까 총액 300만 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의 경험은 강제경매여서 1,000만 원 보증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불렀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 그랬더니만 결국 1,5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잔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 채무자가 잘못돼갖고. 잔금까지 냈어요. 근데 보증금의 손해보다 그 수고비가 많다 보니까 그걸 갖고 시비를 엄청 걸더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강제경매여도 입찰 보증금보다는 적게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